네,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을 한 이후 총리 공간에서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총리실 고위 관계자만 공간에 들어가서 업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국정을 잘 부탁한다, 이런 당부만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이 사과 없는 무언의 칩거에 대해 사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치적으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총리인 듯 총리가 아닌 듯한 이완구 총리의 근황과 여섯 번째, 총리 인선을 준비하는 총리실 상황, 청와대와 여당이 꼽는 총리 자격 1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저희가 잠옷차림의 총리 공간 2층 테라스에서 이제 허리끈을 묶고 뭔가 좀 고뇌하는 표정,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총리실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총리 공간에서. 출근도 사실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생활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미 사퇴 표명을 했는데 어디 공식 행사에 참가하기도 그럴 거고요.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뭐 심경을 정리할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저런 상태라면요, 대통령께서 꼭 귀국하시기 전이라도 그 뭐 빨리 전자결제라도 해가지고 그 해주시는 게, 국민들 볼 때도 저런 모습, 뭐 잠옷 입고 총리께서 저러고 있는 모습 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고뇌 번뇌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서 제가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무력 시위나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한 언론에서는 지금 총리가 해야 될 것은 칩거가 아닌 사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언론의 칼럼의 내용들을 갖다 좀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상 무언의 압력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항변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읽히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고 전국을 대혼란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빠뜨린 그런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사실상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은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공간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공인답게 다시 백의종군을 할 그런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명분은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겠다, 혹은 나를 갖다 이렇게 임명한 사람에게 내가 억울함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어제 보이시다가 오늘은 또 커튼을 다 내리고 안 보이시는 요인이 어제 저렇게 등장을 했을 때 여론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것조차 동정표를 의식한 어떤 연출된 모습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앞두고 또 속옷바람 차림으로 사진 기자한테 한번 사진이 찍혔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또 한 번 찍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여론이 좋지 않으시니까 오늘 아예 커튼을 다 내리시고 밖에 보이시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자, 칩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아침 신문 뭐 기자 칼럼 같은 거 보니까는 유감 표명도 왜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총리에 앞서서 우리 박 대통령님도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임명에 대한 부적절한 임명에 대한 의사표시는 하셔야 되는데 뭐 해외에 계시니까 돌아오시면 필히 국민들 상대로 어떤 그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시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도덕성 논란, 특히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로 문제가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적절한 어떤 그 사과 표시는 하셔야 정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며칠 전간에요. 어차피 이제 물러나시는데 물러나시게 되면 이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임식을 하게 되니까 이임식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임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 사과나 유감 이런 게 당기지 않겠나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이 좀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면 어차피 이임식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걸 보고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임식은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식을 할지 식을 안 하고 그냥 뭐 떠나면서 무슨 임사 같은 거를 남길지 그거는 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사과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또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만 하더라도 단서는 달 것 같아요. 당연히 사실관계와 달리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식의 단서를 달아서 어떤 유감 표명 정도로 할 것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뭐 잘못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의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할 수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사의 표명을 했고 대외 활동이나 기본적인 업무도 출퇴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튼치고 그 총리 공간 아무리 넓고 좋다지만 그 안에만 있으면 또 답답하니까 뭐 그러면 바깥 뭐 외출은커녕 산책이나 바람도 못 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찍은 기자가 잘못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 전 의원님께서 그 며칠 상관이니까라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날이 27일인데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꽤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리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진도 찍히는 것이고 동영상도 찍히는 것이고 또 무슨 언급이라도 있으면 그 언급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또 해석이 분분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그런 어떤 그 명분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무리를 빚은 것들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국민들 앞에서 털어놓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임사나 이임식은 나중 일이고요. 그리고 총리 공간에 남아 계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사표를 냈고 그 사의가 사실상 받아들인 거라고 해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해서요. 유가 하락에 따른 서민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다음 달부터 10.3%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사의 표명이 수리가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공간에서 바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임식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저거 지금 계속 사진 찍히는 게 삼청동 총리 공간이거든요. 근데요. 지금 국무총리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고 여기 저 공간도요. 세종시에 있는데 삼청동 공간도 그냥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계속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차라리 저를 하면 좀 세종시에 가서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실은 이런 얘기가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사퇴 의사는 밝히신 상황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시고 보고를 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업무 보고 기본적인 업무 보고는 보시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 업무 보고에 이 관련된 그 성한종 리스트 관련된 업무 현황이나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도 보고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진짜 뭐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에 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수사하는 그런 수사에 대한 보고서는 전부 앉아서 받으시면서 겉으로는 또 굉장히 그 사의를 표명하고 또 뭔가 남아 있으면서 시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시면서 혹은 또 뭐 그 사진에 잡힐 때는 굉장히 참 씁쓸하게 동정을 유발하는 그런 또 인상이나 표정이 잡히시면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그 적절한가? 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건 과연 세금 얘기 잘 하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분도 이 세금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또 뭐 어떤 분은 막 이 과오를 갖다 덮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질 않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제 공간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이 보고 내용 중에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면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어떤 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업무 보고는 예. 그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야겠죠. 예. 네, 또한 그 추후에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당시 가정입니다. 피고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 받았느냐, 인지하고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만약에 그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보고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고하지 말아라, 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추후에 있을 재판 준비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이고요. 또한 혹시라도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뭐 가정을 계속합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았어야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지 네. 받은 상태에서 대응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과연 얼만큼 그걸 믿어주실지 그 의문이거든요. 지금 나온 얘기는 사실은 이제 뭐 확인이 된 사실도 아니고 이제 가정법이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 주변에 우군도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엑스맨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인데,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완구 총리에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조선시대 대정승이죠. 황희정승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같은 일이 많았지만 세종대왕이 다 감싸서 명재상을 만들었다. 예, 뭐 황희정승 또 황희정승 그 집안에서는 되게 화낼 만한 얘기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실록을 공부했거나 네. 뭐 그전 저 국사를 제대로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칼럼만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황희정승이 뇌물 받고 이런 것들 나타나면요 바로 그 즉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걸 다 감싸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걸 가만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은 우리가 지금 뭐 TV에서 사극으로 보더라도 그 눈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편이라도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심지어 같은 당파 내에서 병조 판서와 또 이조 판서를 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바꿔서 똑같은 문제 갖고 싸우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어요. 왜 예산 안 주느냐? 왜 니들이 그 제대로 쓰는 걸 갖다가 밝혀내라.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러면서 싸우는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실록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있었던 그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뇌물수수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징치가 안 되고 다시 재용이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숙이 됐다거나 하면 다시 등용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저런 식의 뭐 지금처럼 막 뭐 있었는데 대충 뭐 무마되고 이런 일로 파악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인식 속에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처가 더 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고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 인터뷰를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사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저렇게 감싸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완구 총리의 어떤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면 좀 더 적절한 비유와 이걸 해야지, 저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게 이완구 총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완구 총리를 한 번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사전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는 게, 그 전제가 사소한 가오는 덮어야지 나중에 큰 재상으로 할 수 있다는데, 국민들이 사소한 가오로 보지 않는 현실에서 사소한 가오에 대한 선비 이완구 총리라고 하니까 그럼 선비스럽다가 거짓말쟁이라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도 이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누군가의 입장을 변론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자, 김 의원은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변론 좀 해주세요. 저게 진짜 이완구 총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건지. 일단은 뭐 다른 의도가 그 결과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좀 도와주고 편이 되어주고 또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그 이완구 총리가 이제 사퇴 의사 밝혔는데 이제 사임한 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료 의원에 대한, 또 같은 당 소속인 의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동정이라든지 아니면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래서 김진태 의원과 이완구 총리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몇 차례 전화 통화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 여론과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완구 총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 이러는데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이 상당히 역사를 많이 좋아하는지 자꾸 이런 조선시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난 그 청문회 때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도와주는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무리를 빚은 의원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종대왕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청렴하면서도 무능한 관리보다는 다소 허물이 있더라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 발언도 황희정성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조선시대는 왕조시대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왕조시대는 왕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국민이 거짓말하고 믿지 못하는 흠결이 있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고 그렇죠. 저 얘기는 현직 총리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실 총리 후보자가 될 분들 얘기라고 한다면 조금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폭넓게 인정하자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 총리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맞는 발언이십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예. 싶은데 예.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네. 반칙이 있죠. 반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허용되는 반칙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허용되는 반칙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뇌물수수와 그리고 또 불법 정치 자금인데 이게 허용되는 반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축구로 따지면요. 실제로 그 발로 상대를 갖다가 발로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반칙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 퇴장을 시켜주는 그런 반칙을 저질렀는데 능력이 있다. 그런 반칙 저지르면서 골 넣는 선수, 골 못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능력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애초에 정확하게 능력 대 능력으로 겨룰 수 있는 그런 판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갖다 반성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뭐 해당되는 게 없는가 하면서 자숙해야 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참 굉장히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그때 NLL 대화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면 사퇴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흥결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뭐 감싸기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좀 타이밍상 늦은 것 같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총리가 새로 이게 선임이 돼가지고 결국 그 인준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문제 삼지 말자 또는 뭐 능력 위주로 보자 이런 쪽에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6번째 총리 후보자는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번 일단 저희가 덕목을 좀 추스려 봤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죠. 리더십과 추진력, 그러니까 능력을 볼 것인가, 도덕성을 볼 것인가, 국정 철학을 볼 것인가. 뭐 여기 말고도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죠. 뭐 탕평 인사를 할 것인가, 지역 안배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네 가지 중에 고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도덕성, 그러니까 청렴, 도덕성 중에서도요. 청렴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점에서 청렴 강직한 그런 인물을 첫 번째 그런 덕목을 첫 번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지금 뭐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도덕성이 기준이 돼야 될 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도덕성이 좀 있으면서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들은요. 총리직 같은 거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총리직을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전권을 줘야지. 그럼 그런 전권을 가지고 총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권을 안 주고 들러리만 서면서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와서 방패막이를 해달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지 우리나라 법상 뭐 구조상 안 돼.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그 강력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책임 총리를 대통령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가 희생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정말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고 제대로 된 사정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분이 들어오셔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총리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 2년 2개월 임기 동안 이제 6번째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3명은
아예 청문회 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낙마를 했는데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6번째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총리실, 총리실인지 총리실 그 청문회 준비실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총리실 상황이 정말 큰일이다. 귀인이 나타나서 5월 안에 총리실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했군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의 인선이 이렇게 어려운 정권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인재풀을 굉장히 좁게 보신다.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정치권에 줄을 댄 사람 위주로 총리의 어떤 자격을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을까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탕평채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굉장히 국민들이 그 존경하고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다 보면 네. 이게 정쟁의 도구로서 뭐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뭐 사소한 결함 가지고 싸우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총리 후보님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신뢰를 받는 정치력은 조금 없더라도 이런 사람을 찾다 보면 좀 인재풀이 많고 이 총리실도 굉장히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통령께서요 올해 연초에 기자회견하면서 뭐 친박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니까 이 친박이란 걸 언제 떼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요번에 그 이제까지 너무 인재풀 좁게 쓴 거 이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그냥 또 친박 인사 중에 누구 한 명을 뽑아 올리면 그다지 뭐 감동도 없을 거고 그 과정에서 또 흠결이 드러나면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그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썼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이 총리실 관계자가 귀인이 나타나서 뭐 정상화되길 바란다 그러는데 요새는 뭐 검찰에서도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냥 뭐 저런 게 말이에요. 뭐 굉장히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는가. 그렇죠. 검찰 수사도 지금 뭐 안 풀리니까 귀인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러고 요새 참 대한민국의 귀인이 정말 필요한 그렇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총리실 쪽에서는 뭐 오랜만에 그 실세 총리라는 이름을 들은 총리가 와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60여일 만에 낙마를 했으니 뭐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아까 그 황희정성 얘기한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있는 한 총리 후보를 박지원 의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총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